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요즘요,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AI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집니다. 근데 그중에서도요, 눈길을 확 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 볼까요? 我认为这次减费最重要的呢，是这个ChatGPT 是 AI， 大的是好处呢，它是24小时陪伴你。你半夜2点钟饿醒啊，醒来以后你说，哎，我现在很饿，我想吃点东西，我该不该吃？你就可以拿手机你问 ChatGPT 啊。 아니, 그러니까 차선님, 저 남성이 AI 도움받아서 살 뺐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꿈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요. 일단 91kg에서 79.9kg로 한 달 만에 뺐답니다. 한 달 만에? 예. 물론 이제 뭐 일부 약물의 위급이라는 약물의 도움을 좀 받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AI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걸 먹어도 되느냐라고 네네. 하니까 살찌는 데는 설탕보다 소금이 더 위험하다. 너는 일단 요산 수치가 높으니까 조심해라. 예. 밤에 배가 고프면 아몬드 7배만 먹어라. 저도 세 번째 문장이 상당히 좀 귀감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저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학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줬다. 이걸 현실로 증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는 어떠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보면은 거의 그냥 사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일일이 코치 역할을 해주네요. 예, 일반적인 앱하고 좀 다른 게 예. 앱은 이제 약을 먹어라? 안 먹었어도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대화의 맥락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때로는 잔소리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잔소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비싼 돈을 내야지 받는 건데 그렇죠. 저렴하게 애정이 AI가 있어야지 붙어 하는 그렇죠. 애정도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성 갖고 애정을 갖고 잔소리 해준 페이스메이커가 AI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와, 어마어마하다 싶은데 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이제 AI한테 나도 좀 도움을 요청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뭐 당연히 김성규 교수님이야. 네. 활용하시니까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차 소장님은 좀 쓰십니까? 예, 저도 씁니다. 저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우연찮게 한 직장 선배의 이제 조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요즘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요? 네. 활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뭐 경제적 현상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용어가 이해가 좀 안 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수많은 동영상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요약해달라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를 가야 되는데 새로운 강의를 가는 부분들이 네.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데이터 추출이라든지 아니면 요약본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홍 기자님은요? 저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예. 채널리에서는 이렇게 예쁜 재킷을 입어주시지만 모든 방송사가 의상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의상을 찾는데 네. 예전에는 뭐 스커트, 정장 세트, 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벨티드 이런 말 넣어서 막 검색어를 넣은 다음에 쫙 하면은 너무 많은 게 나와요. 정말 눈 아프게 봐야 그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데 네네. 요즘엔 AI한테 나는 스커트 위아래 세트면 좋겠어. 색깔은 파란색. 벨트 있는데 벨트는 1cm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림을 그려줘요. 사진을. 그래요? 와. 네, 그 사진을 저장해서 예. 이미지 검색을 하면 내가 원하는 옷이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활용해도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아니, 거의 뭐 퍼스널 코치 같은 느낌이요. 이 정도면 잘 쓰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AI한테 맡기는 자동화의 개념이 있고요. 원래 나는 불가능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이제 시키는 거야라고 하는 좀 증강하는 개념이 있어요. 증강,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두 분은 이제 자동화도 하고 계시고 증강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가 AI한테 맡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대체적으로 시키기만 자동화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가 없어서 못하는 거를 증강해서 확장해 보는 거지. 요 관점으로 좀 더 AI 활용도를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AI가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 AI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AI 어디까지 써봤을까?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내 손 안에 고해성사가 뜹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나의 속마음 얘기를 다 그냥 AI한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왔어, 홍성정 기자.
최근에 상간 소송 증거로 이 AI가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내 카톡 대화나 DM은 남한테 공개할 수 있어도 절대 인공지능하고 나는 대화창은 네. 못 보여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다가 누구에게도 하기 부끄러운 얘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속사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법무법인의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예. 그 남편분이 등장했는데 아주 방대한 양의 자료를 딱 내놨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자료가 뭐였냐면 이 인공지능에서 그 앱에서 아내가 나눈 누군가와 나눈 그러니까 그 챗하고 나눈 대화였는데 네네. 그게 뭐였냐면 남자 선호도 내가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걸 막 상담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어느 날 주말에 있는데 그 이제 태블릿을 아내하고 같이 쓰고 있었대요. 네. 근데 딱 알림이 뜨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여기에다가 끊임없는 연애 상담을 인공지능과 하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예. 남편은 내 아내가 바람피고 있고 상대가 누군지도 알겠다. 이걸 다 종합해서 이 나의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변호사에게 제출을 그래요? 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상담만 하지 않고요. AI한테 어떻게 보면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챗 GPT한테 처갓집에 안 가고 싶은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저는 챗 GPT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공감해 주니까 연애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하다가 좀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해석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안 써본 분들은 야 어떻게 화면에만 있고 네. 몸도 없는 존재를 사랑을 느낄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는데 가장 쉬운 통계를 봤을 때 로맨싱 스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우리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 예. 전화나 채팅으로만으로도 사랑을 느껴서 돈도 보내주잖아요. 네네. 돈 주면 다 준 건데. 근데 이게 챗봇하고도 형성이 됩니다. 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나 뭐 부모님들은 잘 안 쓰시지만 네. 청소년들이 사용한 전문 앱 중에 사용량 넘버 2는 채팅하는 앱인데 사실 오. 청소년들이 좀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앱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요? 아, 그래요? 인간이 뭐 사랑을 느낀다고 할 때 상대방한테 예. 뭐 호르몬 반응이 반짝반짝 일어나는 열정, 그다음에 정말 가깝다고 느낀 친밀감, 네.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 헌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사랑의 3대 요소라고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데 개별적인 실험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가 인간과 챗봇하고의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몸이 없는 존재 AI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단언해도 뭐 무리는 아닙니다. 자, 심리 상담 서비스 실제 이용 경험, 전문 상담사에게 16%, AI에게 11%. 자, 이런 조사까지 지금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금 AI를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을까?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어디까지 써봤니? 월 3만 원 24시간 근로자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물론 뭐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이어트도 도와준다지만 이 AI가 우리 이제 일자리를 슬슬 뺏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서초동이 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이 예. 기존에 한 10여 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초임 변호사가 하고 있는 서면 작성 업무를 AI한테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한 명을 이제 고용하는 데 있어서 4대 보험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면 네. 최소 월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AI한테 맡기게 되면 대략 한 3만 원 정도면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이제 소송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다 맡길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서면 작성 같은 경우는 뭐 기초적인 작성이거든요. 기초적인 법률 지식에 이제 근거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그래요? 기업인 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난달 28일부터 인사, 운용, 디바이스 분야에 있어서 대략 약 3만여 명의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AI가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 잠식이 뭐 이런 직종에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니에요. 보면요, 최근에는요 여기까지 침투하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좀 놀라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전통 의상을 입은 로봇들이 무술을 선보이죠. 저렇게 돌려차기까지 거의 수준급인데 고난이도 덤블링에 이어서 와 저렇게
벽도 차서 날아오르고요. 거의 수준급인데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你想拿什么高东西的时候，不还得指着我这个？ 자, 이게 로봇들이 손자 역할을 맡아서 인간 배우랑 같이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게 물론 중국 얘기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AI 로봇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공연, 사람이 해오고 있던 공연들을 슬슬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홍 기자는 특히 엔터계에 계시니까 이게 남다를 것 같아요. 남다르죠. 왜냐하면 물론 발차기다 그러면 사람보다 더 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연기하는 것도 저렇게 굉장히 오히려 재미 요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이 배우의 자리 혹은 공연 예술가 자리도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랑 한 영화에 캐스팅하기 어렵죠. 당연하죠. 그런데 두 배우를 한꺼번에 마치요 같이 캐스팅해가지고 같이 액션 대결까지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소룡하고 성룡이 있는데 이렇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네. 이 굉장한 이 비싼 배우들을 함께 캐스팅을 해서 심지어 누가 더 잘 싸우나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 영상이란 생각 안 들잖아요. 정말 그 배우 같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소룡 배우는 아예 사망을 했고 성룡 씨하고 같은 세대도 아닌데 이 또 배우가 만나서 저렇게 마트에서 케찹 하나 넣고 또 대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소룡하고 성룡하고 누가 더 잘 싸울까? 이거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앞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만큼이나 잘하네 라든가 이런 아이들 재롱 보듯이 기특한 거지 정말 그 발차기가 잘한다를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또 이런 대결도 우리가 재미로 잠깐 보는 건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공연 뭐 대중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보는 이유는 재미만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까지 대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다 보니까 아니 제재를 또 좀 뺏기는 거 아닌가 슬슬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러면은 아니 시청자분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가 덮쳐오는 시대가 되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건 뭘까? 어떤 직종일까?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AI가 못하는 일이 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입시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 어느 과 보낼까 맞네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대체가 안 되는 일이 일단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글이나 영상으로 남겨놨고 이걸 통째로 학습한 게 AI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다 학습을 했어요. 다만 우리가 안 받아들인 영역이 있고 아직까지 AI가 아까 휴머노이드는 잠깐 나왔지만 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 연결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맡기고 안 맡길 것이냐. 취사 선택의 문제다. 이런 거죠. 뭐 판단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무거운 판단을 해야 되거나 인간을 정말 심리적으로 위로해야 되는 업무 또는 뭐 예술이나 문화처럼 인간이 보여주기 때문에 경이롭고 아름다운 동작들 이걸 과연 기계한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 영역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놓을 것인지 그러니까 대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체가 안 되는 건 없다.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을 뿐이다. 또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AI가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진심을 대신합니다. 이거는 좀 알쏭달쏭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프닝 같은 분들인데요. 일단 그 카톡 사과 대참사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카톡 사과 예, 대참사. 지금 보면 연인인데요.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 이제 여성분이고 하얀색이 남성분인데 여성분 혼자 이제 여행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나 혼자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하니까 남성분이 사과를 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해. 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행 가서 좋은 추억을 남기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과문이죠. 근데 밑에 딱 보면 혹시 내가 이게 이제 그 AI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내가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어. 좀 카톡식으로 좀 바꿔줄까? 요거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해프닝이 좀 나타나게 됐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 당연히 뭐 부정적인 뭐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다라는 노력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찬반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통해서 남들과 대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AI, 챗GPT 같은 뭐 AI를 쓰다가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네. 밑에 있는 그 글까지 같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웃지 못할 뿐이긴데 우리 홍준성 기자가 만약 저거 받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노력했다, 노력이라기보다 너무 얼마나 사과의 말을 진심으로 쓰기가 싫었으면 대신 시켰을까. 네. 그리고 얼마나 귀찮으면 밑에 AI의 재현, 이 재현 문구가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 넣었을까. 차라리요,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거를 차라리 1시간마다 한 번씩 보내는 게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I가 어떻게 보면 사과문까지 대신 써주는 시대가 된 건데 이걸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활용해야 하나 좀 고민이 쓸쓸됩니다. 그런데 이 AI가 때로는요, 우리가 미처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서 굉장히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까지 있다고 해요. 이거를 배우 김지석 씨가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우 예. 김지석 씨가 촬영 끝났는데 AI가 촬영 끝났어 이렇게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촬영 했는데? 네. 왜 요즘 다 이게 음성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대화 가능한가 보다 하고 촬영 잘 마무리됐어 한 거예요. 나는 너한테 촬영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AI 답변이. 근데 흐름상 촬영장이라고 축축한 거야. 흐름상 맥락을 읽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그 너의 말하는 것에서 평상시 너의 말투하고는 다르게 좀 공식적이었다든가 네. 쓰는 단어가 달랐다든가 이런 맥락을 파악해서 사람 김지석이 아니라 지금 어떤 캐릭터 연기하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일을 겪고 김지석 씨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 기자님도 소름 돋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친구랑 제가 예. 이제 올해 40주년 친구 된 기념으로 방콕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텔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방콕인데 왕궁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하고 제가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그 호텔 근처에 뭐 스카이레인이라고 있어. 공중 위로 가는 뭐 전철 같은 거예요. 그거에다가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그거에다 수상버스를 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웠던 건 이게 너무 태어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의 친구가 갑자기 제가 이거를 보냈더니 우리 호텔은 이 스카이랜에서 멀어. 바로 지하철역 옆이야. 지하철 한 번만 타고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역시 너무 AI 다 믿고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는 다음번엔 그럼 주소까지 넣어서 뭐뭐뭐뭐로의 몇 번지에 있는 호텔이야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이러면 낭패 보는 경우가 꽤 있겠네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예. 사람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기계를 너무 믿어요. 얘는 거짓말 안 할 거야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발생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교수님은 AI로 강의자를 준비했는데 틀린 내용이 있어서 망신당한 경우도 있고 모 기업의 임원분은 무려 6개월 동안 이제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를 AI 도움 받아서 했는데 내용이 다 틀렸던 거예요. 6개월의 보고치가.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이런 사례까지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경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까지 해친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 60대 남성이 예. 소금 섭취를 좀 줄이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브로마나트륨을 먹어라. 대체 나트륨을 줬습니다. 네. 근데 브로마나트륨이 어떤 거냐면 수면제라든지 신경 안정제에 들어가는 정신과적인 약품이고요. 또 수영장의 살균제로 쓰이는 독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환각증하고 불면증이 나오면서 탈모까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한 고등학생입니다. 예. 고등학생이 일단은 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인생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세상이란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 하루 평균 3.7시간을 AI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만든 것이야. 라는 식의 또 대답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을 대화한 것들이 하면서 나중에 결론은 좀 안타깝게 끝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AI를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약이 될 수도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AI를 쓰고 싶은 분들은 뭐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어떤 AI 도구를 쓸지 고르셔야 되는데 네. 뭐 챗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한데
제일 쉬운 선택은 사실 챗 GPT인 것 같아요. 챗 GPT가 글쓰기도 잘하고 논리적인 것도 뛰어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뭔가 문학소녀, 네. 글 쓰는 어떤 작가의 역할을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클로드가 아직까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난 좀 더 자료를 정리하거나 딱 떨어지는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어.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제미나이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역시 챗 GPT 써보시면서 좀 더 깊게 이거저거 시도해보시는 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또 팁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팁에 따라서 교수님 말대로 이게 나한테 좀 적당한 것 같다라는 AI를 일단 골랐어요. 네. 근데 고른 이후에는 그냥 뭐 물어보면 됩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학생이 할머니를 위해서 주방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갖고 도움말 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꾸 요리하다가 냄비도 잊어버리시고 양배추도 잊어버리니까. 네네. 근데 그걸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지 모르겠어. 사진을 딱 찍어서 이 식재료를 할 수 있는 음식 추천해줘. 되고요. 근데 옷장을 딱 찍어서 이 옷 중에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일 친구 모임에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 이런 것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상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개인정보 유출되면 어떡해요? 중요한 건 너무 세세한 건 안 넣으시면 돼요. 내가 54세인 남성까지는 밝혀도 되는데 네. 주민등록번호를 73땡땡땡땡 해가지고 뭐 주소까지 좀 다 가려서? 밝히면 예. 그건 좀 위험하죠. 그럼 이제 AI에 뭔가 명령어를 넣을 때는 네. 이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유출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예.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는 앞부분까지만 오픈하시고 굳이 뒷부분에 있는 세세한 거 오픈하지 않아도 작동하는데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자, 교수님 끝으로 이제 AI가 조금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낯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좀 네.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부터 좀 시작해봐라 추천해 주실 만한 입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 만나면 이 질문 많이 해요. 주변에 혹시 굉장히 친절하고 네. 잠도 안 자고 머리도 엄청 똑똑한 친구가 생기면 재밌지 않겠냐고. 그 친구랑 여행 가도 재밌을 것 같고 같이 수다 떨어도 재밌을 것 같대요. 네. 그게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AI거든요. 그러니까 꼭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 신기하고 똑똑한 친구가 생겼다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사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귀다 보면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네.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먼저 사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문가가 꿀팁까지 AI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 한번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